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FA50 초도 물량 폴 인도. 2. 인도네시아가 보잉 F-15 구매 계약 소식에 난리 난 이유. 3. 중공. 미국산 LNG 유럽에 되팔아 돈방석.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에게 대한민국이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폴란드가 대한민국을 지지하면서 러시아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폴란드의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는 최근 폴란드 남부에서 러시아 간첩단을 적발했다는 발언을 하며 이번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무기와 탄약의 주요 환승 지점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막아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폴란드는 러시아를 경계하며 우크라이나의 수호를 위해 전투기를 보낼 것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폴란드의 강력한 영향력은 대한민국의 뛰어난 무기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FA50 폴란드 인도 일정을 공개하면서 또 다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우리는 곧 FA50을 받을 예정이므로 이29는 우크라이나가 가져가라 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경을 초월해 유럽의 하늘을 지키게 된 FA50 폴란드 수출 버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FA50 경공격기의 폴란드 초도 물량 인도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KAI가 밝힌 폴란드 초도 물량은 8월 2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12대가 모두 인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폴란드가 FA50 도입 총괄 합의에 서명한 지 고작 1년 만에 납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이는 비상식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오죽하면 FA50과 동일한 4세대 전투기이자 폴란드가 추가 도입을 논의 중인 F-16은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 측에서 아무리 급하다 해도 2020년 후반은 되어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하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상하게 빠른 거지 이게 정상이라고 폴란드를 어르고 달래는 중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예 보란듯이 품질 검사까지 마친 폴란드용 FA50을 공개해버리면서 압도적인 수준 차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FA50 블락호크 10경 공격기급 사양을 갖춘 폴란드 수출용 FA50GF입니다. FA50GF는 겟파일러 위 줄임말로 문자 그대로 공백을 메꾼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FA50GF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완벽한 타이밍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덕에 폴란드는 아무 걱정 없이 이29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빨리빨리만 신경 쓰다가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라도 고작 1년 만에 4세대 전투기 인도를 시작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주장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기에 할 수 있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도 그럴 게 FA50GF 초도 물량은 사실 방사청과 KAI가 맺은 계약에 따라 생산이 예정되어 있던 TA50 락2 전환훈련기를 일부 개량한 기종입니다. 이 물량이 8월에 폴란드로 우선 인도되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TA50 블락이는 개발 이후 FA50과 생산 라인을 일원화한 덕분에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T50, 타50, FA50을 모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종 전환과 개량에 소모되는 시간을 대폭 감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외에도 대한민국 KAI만이 보유한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와 자동 조립 장치 FASS 등 독자적인 자동화 설비도 전투기 제작 기간을 극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빠른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유독 느린 것뿐입니다. 게다가 FA50GF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공군이 전환훈련기로 사용하는 TA50 락2를 개량해 제작한 만큼 성능 면에서도 상당히 월등합니다. 진화하는 전투기를 모토로 삼은 만큼 FA52 계보는 상당히 복잡한 편이지만 그 뿌리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A50 계열 전투기는 외형으로는 거의 구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합니다. 실제로 FA50GF 동체는 TA50, FA50과 동일한 전장 13.1m, 전폭 9.4m, 전고 4.9m로 상당히 날렵한 인상인데요. 주 무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TA50 락2를 기반으로 한 만큼 GD-A50 20mm 기관포, AGM-65 매버릭 공대지 유도 미사일, JDAM 유도폭탄 등 폭넓은 무기체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면
굳이 FA50GF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을 리 없죠. FA50GF는 FA50 락텐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일명 ATP를 추가로 탑재했는데요. ATP는 목표물의 식별과 자동 추적, 정밀유도 무기의 유도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입니다. 이 ATP 덕분에 FA50GF는 GPS 기반 공대지 유도 폭탄인 JDAM보다 더욱 정밀한 GBU-12 페이드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ATP는 레이저 조사를 통한 정밀한 투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야간 표적 식별 장비와 비교했을 때 최소 2배 이상의 거리에서 최대 5배의 해상도로 표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FA50GF는 목표를 타격한 후 표적의 상태를 확인하는 BDA 절차에서도 굳이 저공 비행을 하며 위험에 노출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고, 임무의 정확성은 물론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FA50GF가 담당하게 될 임무를 생각하면 최적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은 태생부터 종심 깊숙이 침투하는 공중우세 전투기가 아니라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대화력전, 즉 ATK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공격기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50 계열에는 내장형 위성항법 장치인 EGI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EGI는 항공기의 자세와 항법 정보처럼 무장 투하와 비행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항공기 시스템에 제공해주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FA50GF에 장착된 EGI는 오차 누적도가 작고 정밀한 링레이저 RLG과 통합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FA50GF의 폭격 정밀도는 F-16과 비교해도 오히려 우수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ATP와 EGI를 탑재한 FA50GF는 근접함공 지원 CAS, 적군 집결지에 폭격을 가하는 항공차단 임무 INT, 지상 목표물에 타격하는 ATK에 특화된 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와의 최전선에서 폴란드 국경 수호를 담당할 FA50GF의 임무를 고려한 설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제공 능력을 고려하면 공중우세보다는 신속한 전방 차단이 더 우선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FA50GF의 모체가 되는 TA-50 락2부터가 훈련기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오버스펙의 기체입니다. TA-50 블락2는 기존 TA-50 전술 입문 훈련기를 개량한 버전인데요. TA-50을 발전시켜 개발한 FA-50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 타-50 락2입니다. 정리하자면 최초의 T-50 고등훈련기가 있었고 이를 개량한 것이 TA-50 전술 입문 훈련기입니다. 그리고 TA-50을 경공격기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 FA-50. 이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개량을 거친 훈련기가 바로 TA-50 락2인 건데요. 그렇기에 TA-50 블락2는 비록 이름 많은 훈련기일지라도 무장 능력과 성능 자체는 FA-50과 동급 이상입니다. 실제로 TA-50 블락2는 FA-50의 기능과 성능 향상을 기반으로 약 80건에 육박하는 설계 변경을 진행했고, 당초 공군에서 KAI에 요구했던 능력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TA-50 블락2는 적의 유도미사일이나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과 전자방해책 투발장치인 CMDS 등의 전자전 장비가 추가되었고, 야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MVIS도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과 동일한 이스라엘 J-2L M203이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되어 100km 급 탐지 범위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말만 훈련기지 왜 오버스펙이라고 하는지 납득이 가실 텐데요. 그런데 심지어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계약한 FA-50 물량은 총 48대로 12대의 FA-50GF는 그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선봉대에 불과합니다. 폴란드의 하늘을 수호할 진짜 본대는 바로 2025년부터 36대 인도가 계획되어 있는 FA-50PL입니다. FA-50PL부터는 지상 화력 지원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제공권 확보에도 투입될 수 있는 스펙인데요. 경공격기로서의 FA-50은 주 임무가 지상 표적 타격이기 때문에 펀치력은 좋아도 리치가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체가 작은 탓에 함속 거리가 짧고 상대적으로 공대공 능력이 부족한데요. 물론 대한민국처럼 하이미들 로우 믹스 체제를 운용하며 하이엔드급 전투기를 다수 보유한 국가라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폴란드처럼 KF-21, F-35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가 부족하다면 FA-50 이 다방면에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고성능 함공기의 업무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FA-50PL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FA-50 블락 22 성능을 갖출 예정인데요.
우선 가장 큰 개량 포인트는 기존 444km였던 전투 행동 반경 확장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FA50PLN은 현재 150갤런 수준의 외부 연료 탱크보다 2배가량 증가한 300갤런, 1135L의 외부 연료 탱크가 장착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그동안 없었던 공중급유 장치가 추가되는데요. 심지어 소형기에 적합한 프로브 앰퍼샌드 드로그 방식의 공중급유 시스템으로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 번에 복수의 FA50PL의 동시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FA50PL부터는 AESA 레이더가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기계식 레이더를 운용한 탓에 지상과 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색할 수 없었지만 AESA 레이더가 장착되면서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게다가 AESA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이전까지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한 최소한의 자체 방어만 가능했던 FA-52, AIM-120 암램 공대공 미사일 등 중거리 무장체계 운용이 가능해졌고 BVR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FA-50PL은 외견만 비슷할 뿐 FA-50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기로 재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또한 FA-50PL을 계기로 FA-50 락-20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특히 1998년 IMF 사태로 전술기 교체 시점이 다소 늦어진 우리 공군의 입장에서 FA-50 블락-20은 KF-21 보라매가 전력화되는 2032년 전까지 발생한 전력 공백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최선의 대체 수단입니다. 이처럼 20년 전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을 입증한 T-50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하고 있는데요. KF-21 CJ2호기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전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KF-21 CJ2호기의 첫 비행 시험이 성공리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9시 49분에 이르게 10시 24분까지 35분간 마음속으로 이상 없이 시험비행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호기까지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KF-21 전투기 개발이 순풍을 타고 있다는 소식에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한국을 조롱했던 인도네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KF-21 대신 F-15를 사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최근 보잉 관계자의 발언에 인도네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뒤늦게 분담금을 낼 테니 KF-X 사업에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항공기 박람회라도 열 모양인지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각국의 전투기들을 수집하듯이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잉에서 인도네시아에 F-15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잉으로부터 사들이려 했던 F-15EX 이글 이 전투기는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구매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확실해 보였는데요. 제작사인 보잉에서 갑자기 판매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 4일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잉에서 인도네시아의 대금 지불 능력이 의심된다며 수출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보잉 임원들이 자카르타로 날아가 국방전시회와 별도로 인도네시아 관리들과 F-15 구입 문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보잉은 인도네시아가 분할 지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강국의 제트기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듣자마자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요. 이번 F-15 전투기가 인도네시아로 수출되게 된다면 총 36대 14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산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액을 인도네시아가 지불할 능력, 아니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보잉 측에서는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이번 거래도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할 지불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의 거래에서도 분할 납부를 고집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KF-X 분담금 분할 납부를 허락해줬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보잉 측은 대금 지불 방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 F-15 판매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해할 수 없는 다국적 무기 구입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에서 T-50을 구매하고 KF-X 시업으로 KF-21까지 구매하기로 해놓고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스웨덴 등 전 세계 국가들의 전투기들을 한 번씩 찔러보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육군과 해군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무기를 사들이며 누더기식 무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4일경 인도네시아 해군은 인도와 40mm 함포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가 인도네시아로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는 첫 사례로 어떤 함선에 탑재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터키 미사일 제작사인 로켓산과 KHAN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방공미사일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로켓산이 개발한 BORA 전술 탄도미사일의 수출 버전인 KHAN 미사일은 사거리가 2800km에 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로켓산에서 제작한 차량 플랫폼과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가 가능한데요. 그동안 군사 확장의 근거로 삼던 중국은 인도네시아에서 4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미사일 사정거리에 닿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터키제 무인기 바이락타르의 구매 협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과 터키의 차세대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조건으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섬과 섬을 넘나들며 벌어지게 될 국지전의 정찰과 폭격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상한 의도가 엿보이는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매 목록에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경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중국보다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을 겨냥한 무기체계 도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주변국과 오랜 시간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해 분쟁에 중국의 비중이 100%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인도네시아 역시 만만치 않게 영해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선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경제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 영토 문제로 빈번하게 다투고 있으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가 필리핀 대학교 졸업식에서 민다나오는 인도네시아의 일부였다는 폭탄 발언을 해 필리핀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민다나오는 필리핀 영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큰 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총리가 임나일본 부서를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으로 현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계승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몇몇 섬들을 인도네시아가 잃어버린 영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가장 사이가 좋지 못한 말레이시아와는 오래전부터 국경선을 두고 다투며 군사적 충돌까지 감해했었습니다. 근래에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일촉즉발의 대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도 영해권 분쟁을 이어가는 등 거의 모든 주변국들과 영토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중국 못지않게 영토 확장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세계 최대의 섬나라입니다. 과거 1900년에서 2000년까지 인구가 무려 1억 명이나 늘어나는 소위 인구 폭발이 일어났었는데요.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속이 골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0%가 섬 하나에 몰려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자카르타는 무리한 도시 확장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지반 침하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긴급하게 수도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 이전 계획의 비용만 327억 달러에 달하고 기존 수도인 자카르타를 완전 버릴 수도 없기에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4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는 최소치에 지나지 않고 계획의 수배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원 수출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도 무기 수입 저변을 늘려나가는 인도네시아의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보인과의 거래가 무산되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적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금만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사업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것도 안보 문제까지 걸린 중대한 계약을 이런 식으로 어기는 건 국가의 신용도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미지 회복에 나선 것인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밀리고 밀렸던 분담금 8천억을 지불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지난 2일 KF-21위 개발사인 KAI의 강구영 사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이행 담보금을 송금해 입금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46개월 만에 8천억 중 겨우 94억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전체 미납금의 1.17%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죠. 4년에 1%씩 이런 속도로 분담금을 전부 받아내려면 앞으로 40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소액이라도 지불한 건 지불한 거라면서 KF-X 사업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KF-21 2호기까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한국의 스텔스기 개발 사업이 순조로워 보이자 어떻게든 한 숟가락 얹어보겠다는 속셈인 듯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로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목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국방 2022 전시회에서 I-22 시카탄으로 불리우는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모형이 공개됐었습니다. 제작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의 쌍발 엔진을 단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 멀티롤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스텔스 전투기의 설계에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업체들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의 현지 생산을 당담할 제작사인 국영 기업이 본 스텔스기 모형의 설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 제식 번호가 I-22인 것도 KF-21이 다음 모델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인포글로벌의 CEO 수난토 아지다르모는 이번에 공개된 전투기 모형이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항공우주 엔지니어들이 국내 설계한 모델이라고 말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어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에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KF-X 사업에서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기술진들도 아이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납된 분담금 8천억 원은 포기하기에는 큰 금액인데요. 우리 기술이 유출되어 발생하게 될 안보 위협에 비하면 너무나 싼 대가일 것입니다. 중공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 뒤 이를 비싼 값에 유럽에 되팔고 믿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한다면서 원유 수입을 제한하고는 러시아 의류를 다른 나라를 거쳐서 비싼 값에 사들이는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산 민유뿐 아니라 미국산 LNG도 묘사한 경로를 거쳐 유럽에 수출됩니다. 10월 3일 WSJ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공이 미국산 LNG 맥화 석유가스를 사들여 유럽에 큰 이익을 남기면서 되파는 실상을 보도했습니다. 중공의 경기 침체와 트럼프 시절의 무역협정, 그리고 유럽의 필사적인 천연가스 사냥이 중공의 에너지 회사에 횡재를 만겨주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공의 미런 에너지 동맹은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확보를 서두르는 유럽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 위해 잠기 계약을 체결했던 중공에너지 기업들이 쓰고 남은 LNG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면서 돈을 갈퀴로 긁고 있습니다. 중공에서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국가는 유럽뿐 아니라 일본, 한국도 포함됩니다.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공은 올해 러시아로부터 30% 더 많은 가스를 구입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의 흰 가스 파이프를 통한 LNG 구매량의 배송이 늘었기 때문인데 역시 러시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물량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에다 트럼프 시절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LNG가 남아돌다 보유. 이를 유럽과 기타 시장으로 돌려 톡톡한 재미를 보고 믿습니다. 중공, 유럽, 미국, 러시아가 에너지에서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산과 미국산 에너지를 중공을 거쳐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산의 견무 중공과 미국이 무르렁 대는 것 같지만 트럼프 시절에 맺은 계약을 사모 존중하고 믿습니다. 에너지 구매로 러시아를 돕는 중공에 대해 미국도 뭐라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계속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는 이처럼 나쁜 나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익이란 단어로 포장된 돈의 향감에 따라 굴러가는 게 국제관계입니다. 미국의 LNG 잠기 수출 계약의 특징은 그 제3국 어디로 가든 융통섬이 있습니다. 또 가격은 어스 벤치마크 헨리 허브과 연결됩니다. 컨설팅 회사인 리스테드 에너지 매널리스트 웨이숑은 LNG 거래가 미중 간의 의인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은 최대 25년 동만인 중공과의 LNG 판매 계약으로 걸프면안을 따라 더 많은 LNG 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럽으로 LNG를 직접 수출하기도 합니다. 중공에 수출했다 치고 그 물량을 그대로 유럽에 보냅니다. 돈은 유럽이 중공에 주고 다시 중공은 그 돈을 미국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중공은 그냥 만져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중공업체는 ENN 천연가스공사가 대표적입니다. LNG 화물 한 건당 1억 1천만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중공이 LNG가 남아도는 이유는 코비드19 통제로 공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제조업을 죽이는 바람에 경제가 몰락한다고 서구에서는 분석하지만
저렴한 중공제 상품 수급이 끊기면서 서구로 이어지는 서플라이 체인을 부순 효과도 믿습니다. 고육책이라면 고육책민데 이로 인해 미국과 서구의 어려움도 적지는 많습니다. 메이드 민참이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공잠을 멈춘 겁니다. 폴란드가 독일의 EU 주도권을 허물어버릴 기세입니다.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파괴되자 전 폴란드 외교부장 시콜스키는 미국에 대해 감사한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포스팅을 삭제하긴 했지만 폴란드가 얼마나 독일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이 파괴되자 폴란드는 기다렸다는 듯 노르웨이에서 발티케를 거치는 파이프라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쟁에서 망하고 폴란드는 살만없는 모양새입니다. 노르트 스트림 2의 경우 독일이 민가를 해주지 않아 기껏 건설해놓고 개통도 말했는데 이번에 파괴됐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1을 끝내 검수해주지 않은 것은 독일 녹색당입니다. 지난달 가스가 급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중돔을 방문해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에너지에 이어 폴란드는 다시 한번 독일의 뺨따기를 날렸습니다. 10월 3일 폴란드 외교부장 라무는 독일의 2차 대전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느닷없이 1조 2,600억 달러를 물어내라는 요구였습니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미로써 독일에 새롭게 배상을 요구하는 한 발짝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는 없다고 물음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독일도 돈이 없습니다. 줄 리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돈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설링 줬다가는 다른 나라들도 서로 달라고 땡감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3천억 달러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실 폴란드도 그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보다는 EU에서 독일이 누리고 있는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독일의 도덕성을 흠집내려는 것입니다. EU는 영국이 빠져나가고 난 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EU 회원국들을 압도해왔습니다. 폴란드는 사실 EU에 불만이 많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국가의 젠덤 이슈를 강요하고 이를 재정지급에 명관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머줄라 폰 테어 라이엔 같은 독일인이 EU 집행위원장을 맡은 것부터 못마땅합니다. 이번 기회에 독일이 전범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도덕적 무의를 점하려는 보관입니다. 독일이 경제난과 에너지 위기로 취약해졌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폴란드가 두들겨 패는 겁니다. 폴란드는 군사력도 대폭 증감시키고 믿습니다. EU 내에서 폴란드의 군사력은 프랑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무기들은 모두 미국제와 한국제입니다. 전통적인 구매선인 독일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폴란드는 곧 유럽 제1위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3당위 외교도 노린합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제압하려는 미국에 협조하고는 있지만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두다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나 독일의 녹색당처럼 겸직돼 있지 않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반중 친미의 이분법으로 외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익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폴란드는 경제를 위해 중공을 유믹한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언젠가 EU는 해체될 것으로 보고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써부터 수를 놓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전통적 적국민 독일과 러시아가 국력을 소모하는 지금을 국문융섬의 최적기로 보고 믿습니다. 폴란드는 나토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 면국 국방부장 윌러스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기습 공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토와 러시아 간 전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토 회원국민 폴란드가 침략을 받는다고 해서 나토 전체가 나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토 회원국민 폴란드가 이럴진데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폴란드는 집단방위 조약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고 독자 군사력 건설을 위해 미친 듯이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폴란드를 매우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독일의 숨통을 쬐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앞뒤 만가리는 쓸모있는 바보 녹색담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안으로 폴란드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을 대신하는 유럽의 맹주로 폴란드를 키워서 뮤로 대서양을 장악한다는 게 미국의 보관입니다. 미국은 독일, 폴란드, 러시아 간 역사적 원한관계를 마주 잘 파악해 다시금 글로벌 체스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관계는 삼국지연의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보면 스토리를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